네,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5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10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림대에 계시는 송인재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인재 선생님은 2021년도에도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강의해 주신 바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송인재 선생님을 모시고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송인재입니다. 전 2021년 그때 2차 디지털 문학 특강에서 중국학 분야 디지털 문학 플랫폼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뭐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혹은 그 강의를 한 이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또 도움이 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 코퍼스 분석 도구 코프로의 그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한자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중국어 텍스트를 분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텍스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참조해서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또 바꾸어 나가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퍼스 분석 도구의 이름은 이제 코프로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에서는 앞에 보시면 이제 쿠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줄여서 중국에서는 이제 쿠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는데요. 인터넷에 가보시면 이게 아래에 있는 링크를 방문하시면 도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거기 나타나는 페이지의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임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여기에서 최신 정보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개발하신 분이 여기 옆에 보이는 이제 국립대만대학 바이오산업학과의 최허지아 교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에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쪽에 보시면 이러한 그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소속이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뭐 과학 그리고 뭐 유전자 변형 이러한 것에 대한 그리고 항촌 연구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을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이제 2016년에 대만에서 열린 디지털 인문학 학회에서 이 코퍼스 분석 도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16년에 발간된 책에 실었는데 이런 것들 글을 읽어보시면 이 분석 도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개발자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개발하면서 이제 이 코퍼스 분석 도구를 공개한 이후에 이 코퍼스 분석 도구의 의미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시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퍼스 분석 도구의 디지털 인문학적 가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뒤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2016년 이 시기가 바로 이제 학회 DADH에서 이 코퍼스 분석 도구를 그죠? 다른 코퍼스 분석 도구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언어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분석하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중국어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도구를 만들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발행된 이 디지털 인문학 총서 6권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 도구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공개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거는 파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부터 버전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보시면 이제 윈도우와 맥과 리눅스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버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버전은 2021년에 세 가지 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프리알파라고 하는 버전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참조를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매뉴얼과 또 샘플 파일을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파일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버전 8 이런 것들이 최신 버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2020년에 나온 버전인데 이제 홍루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샘플로 해서 운영한 매뉴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따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프로의 활용 방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샘플 파일들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 매뉴얼에 적용된 홍루몽 전집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중국 고전 텍스트 대표격인 논어와 맹자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유전자 변형에 관련된 신문의 텍스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전 소설, 그리고 고전 사상 텍스트, 그리고 현대의 신문 기사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그 한자 텍스트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르나 어떤 시기의 문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프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홍루몽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코프로의 기능과 결과들을 하나하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매뉴얼의 첫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버전 8로 되어 있는 매뉴얼들과 홍루몽의 매뉴얼들인데요.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어떠한 파일들을 실행을 하고 첫 화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 공간을 어떻게 설치하는 그런 것도 시작이 되어 있고, 홍루몽에는 이제 어떤 2020년 4월에 나온 파일인데 이것을 좀 개발을 책임진 아까 보셨던 사진에 보셨던 그분과 공동 좀 연구 책임자 그분의 성함이 들어있고 이제 인용 정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책 제목은 좀 아까 보셨던 것은 디지털 인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였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책의 제목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프로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로라고 하는 것은 코퍼스 언어학에 기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코퍼스 언어학을 통해서 아까 보시면은 유전자 변형 관련된 기사 혹은 사회과학적인 내용들, 개념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잠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호학적으로 사회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호의 조합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가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텍스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의미들을 그리고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이렇게 디지털 인문학을 사상사나 개념사에 도입했을 때 가지고 왔던 생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코퍼스 언어를 응용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객관적인 자료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의 연구의 타당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한 기능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코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빈도 정보나 그리고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 단어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문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파일, 문서들 간의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이죠. 아래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활용되는 그런 정보과학적인 기술들, 과학들은 사실 해당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초적이고 소소한 기술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해당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문사회과학에 활용될 때는 굉장히 연구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코퍼스를 활용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발달된 최신 기술들을 뒤에서 보시겠지만 응용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가치가 반드시 해당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사와 문제의식과 흥미도겠죠. 그래서 코프로를 구축한 분이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는데 이제 아까 보았던 홍루몽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인데
이제 홍루몽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설인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연구자들이 주변의 상황들을 조사하면서 역사적인 상황들을 조사하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콩루몽 텍스트의 그런 저자 일치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텍스트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그 나오는 수치들을 가지고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문 기사 분석을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코퍼스 베이스, 코퍼스 드리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퍼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기존의 해당 분야의 논점과 가설이나 문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코퍼스를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사전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이 코퍼스 분석을 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자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들이 우리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각각의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문학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개발자분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인문학적 가치는 이제 인문 정신을 이제 발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을 보면 단순하게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치가 생성되고 지식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것 이외에 이제 인문학 분야에 활용될 때는 이제 인본주의와 인도주의가 결합한 인문 정신이 발현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수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 도구의 활용 방법들을 공유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사용하는 우리들의 학문적인 문제의식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보시면 이미 아까 보신 개발자분이 직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콩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4개의 영상으로 나뉘어진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는 이론적인 소개들을 많이 해주었고 3부와 4부에는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 따라가서 들어가 보시면 사용법을 이제 개발한 분 가장 잘하는 분에 의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사용한 샘플 데이터는 장 아이링이라고 하는 중국 근대의 문학자가 번역한 노인과 바다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문학계에서 혹은 영문학계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어떠한 언어와 구조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코프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디지털 인문학 개론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만든 코퍼스 교학이라고 하는 후보 교학이라고 하는 재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사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그죠? 4번까지 보이지만 총 17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코퍼스 분석 도구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활용한 어떤 샘플 데이터는 앞에서 보셨던 이 공식 사이트에 있는 홍루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보시면 홍루몽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당연히 이제 중국어로 진행이 되어 있게 되겠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홍루몽의 그런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런 화면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위에 있는 각자가 필요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한번 실험삼아 해보겠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텍스트들을 아래에 있는 유전자 변형, 홍루몽, 논어 맹자 중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루몽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설치 파일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하는 화면이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폴더를 생성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폴더가 나왔고 이것이 지정이 되면 시작을 누르면 그제서야 시작 화면이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쿠프로의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 이게 메뉴 공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 텍스트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도구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분석하게 될 텍스트 메뉴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조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오른쪽에서 더 정교하게 이 도구 메뉴에서 여기 텍스트를 정교하게 조작하게 되면 분석의 결과가 훨씬 더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메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능 메뉴는 그죠? A부터 L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8가지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뭐 경험이 있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흔히 많이 보셨던 그런 메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깃 코퍼스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할 대상이 되는 코퍼스를 미리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의 빈도 리스트를 차례대로 보게 되겠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키워드를 색인해서 검색 결과를 파악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이제 N그램 분석이 단어와 글자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이제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공기 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범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개별적인 단어들에 대한 정보 이외에 이제 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서들 간의 관계성을 보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키니스와 참조 코퍼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2번 같은 경우 키워드 분포도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왼쪽에서 보셨던 검색을 해서 넣을 수 있는 키워드가 이 문서에서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단어의 문서의 특성을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구 메뉴들을 보시면 또 기초적인 내용부터 쭉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퍼스 분석을 할 때 기본이 되고 있는 사전을 편집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온 분석 대상이 된 토큰 목록을 수정하는 내용 아니면 형태 분석이 된 이후에 또 단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코퍼스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은 분석이 되지 않은 로우 코퍼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분석이 된 코퍼스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곳에 따라서는 일부를 내가 수정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바꾸고 싶고 메뉴를 추가하고 싶은데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 메뉴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깃 코퍼스를 보겠는데 보시면 이것은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파일 개개별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 전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시 올렸던 것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러와서 분석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이제 코프로서 가진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불러온 폴더를 그냥 여기서 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파일이 그 컴퓨터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토큰화를 해놓은 파일이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면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파일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원문 파일이나 신문 기사 파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메뉴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가 아닌 띄어쓰기 기반의 영어 문장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위에 있는 맥시멈 랭스라든지 맨 아래에 있는 확률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해서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좀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는 두 번째 있는 맥시멈 랭스를 많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글자를 보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한자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어를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글자 수로 따지든지 아니면 한 글자로 다 잘라가지고 이것이 마치 독립된 분석 단위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는 사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해서 어떠한 분석 결과들을 보면 만약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니까 영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쭉 나와 있고 화라는 단어의 빈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한 단어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맥시멈 랭스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긴 단어부터 보고 거기에서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개발한 곳이 이제 중화민국이다라고 했을 때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장 사전상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먼저 하나를 가지고 오고 또 분할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뒤에다가 중화민국, 뭐 총통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계에 확인했다 거기에서 사전상에 있는 가장 긴 단어를 잘라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률 기반 모델은 보다 이제 어떤 단어의 단어와 끝자리를 가지고 나서 어떠한 단어가 될 수 있는지를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방금 소개한 그런 맥시멈 랭스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던 시연 영상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그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분석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분석을 열심히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러온 파일인다 보시면 각각의 문장에 문서만을에 독립된 파일의 제목들이 있고 여기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문단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올렸던 파일의 경로는 무엇인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된 이유는 이것들이 잘 올라왔는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파일의 목록을 엑셀 파일이나 CS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필요가 없는 문서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문서를 분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뉴는 빈도 리스트죠. 코퍼스 분석 도구에서 단어들을 분석이 된 그 파일들을 불러 모았을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그 텍스트 내에 있는 단어들을 분석을 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단어의 목록들을 보고 이 분석 메뉴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목록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의 빈도 순으로 내준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문서에 들어간지를 보게 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80개 파일 모두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 분석의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부호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어들 그리고 기능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대명사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코퍼스를 분석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조사나 하다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사한 현상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보시면 21번에 보시면 홍루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단어가 이제 분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총 단어의 개수와 총 빈도의 개수가 나오게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라서 분석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들은 오른쪽에 있는 기능 메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트들은 다 또 리스트 파일을 따로 내려받아 가지고 별도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 기능이죠. 여기에서 나온 검색어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옵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때 그죠?
그 검색어가 완전 일치하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 글자와 뒷 글자만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맞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순서 같은 경우도 단어 빈도 혹은 어떤 문건에 나오는 출연 빈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특정한 단어를 뭐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휘군을 볼 때는 특정한 단어로 시작하는 것 혹은 끝나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런 것을 수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색인인데요. 그래서 KWIC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특정한 키워드, 보옥이란 키워드를 넣었는데 키워드 그 주변에가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를 보시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5가지의 단어, 5가지 분석 단위가 왼쪽에도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런 맥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뭐 연어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다른 그런 문장이 되겠는데 이거 숫자를 늘려주게 되면 나오는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범위를 설정하는데요. 보시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장 큰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점 단위, 그리고 하나의 문장 단위 아니면 단락 단위. 왜 맨 위에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글 하나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설정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키워드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분포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세 사람의 어떤 홍루머의 등장인물의 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 검색 기능에서 이제 유용한 것이 단일 검색어만 집어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색어를 집어 넣으면 그러한 것들의 통계 수치가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세 가지 검색어가 각각의 다른 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이 단어 중에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의 명이 있죠. 그래서 파일이 1번부터 8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 2번에는 파란색을 하고 있는 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는 대체적으로 보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자기어는 뒤에서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 셋이 다 나오는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서 등장인물에 이제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특정한 단어나 혹은 소설의 특정한 사건이나 뭐 인물이 어디에 나온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 가지 입력을 하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단어 빈도를 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굉장히 좀 기본적인 그런 단어 빈도 통계의 합법이 이제 빈도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원하는 빈도를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하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파일에 나오는 빈도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인물들을 집어넣어 보니까 세 가지 인물들이 어느 인물은 그죠? 어느 인물은 전반부에 많이 나오고 어느 인물은 중간에 많이 나오고 어느 인물은 뭐 글이 많이 안 나오는데 중간중에 나왔다가 갑자기 57번에 갑자기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빈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이것은 이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동일한 인물인데 다른 표현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물인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하나의 글로 묶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 하나하나 세워서 합쳐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시는 알겠지만 이러한 동료라고 하는 것을 그 도구 메뉴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표시를 하게 되면 따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정이 된 그런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모든 표현들이 이 하나의 통계로 잡혀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료로 되어 있는 요 C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들은 다 이제 텍스트의 빈도와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프로 밖에서 다른
그런 소프트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분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그램인데요. 엔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글자 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두 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단위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보옥이라는 것을 치고 왼쪽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보자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단어 분석 대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빈칸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나와서 빈칸과 문장 부호가 있고 그리고 빈칸과 특정한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 문장 부호나 인용 부호 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떠한 시작할 때뭐 주제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다, 웃었다, 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행동 양식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묘사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하는 어학이나 문학 전공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오른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도 보게 되는데 왼쪽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키워드의 맥락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자 단위가 되겠죠. 글자 단위로 가기 전에 여기 왼쪽 오른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 두 개를 하니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게 되네요. 그래서 다 앞에 보셨던 어떤 인용 부호나 문장 부호 뒤에 이 사람이 새롭게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앞에 보셨던 그런 맨 위에 있는 빈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더보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 설정을 이제 네 가지 단위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 단위를 한번 보면은 뭐 글자 단위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게 되면 그냥 글자 총수가 그냥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를 넣으면 이 세 가지나 두 가지 혹은 네 가지에 해당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어에서 이제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 수가 그죠?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전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의 데이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 빈도죠. 공기 빈도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검색을 설정하지 않으면 알아서 공기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exe 파일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검색을 집어넣어 줘야 부담이 덜해서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파악하고 싶은 공기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고 왼쪽에 보시면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어들을 이렇게 그 결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파일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좀 많은 빈도와 적은 빈도가 있기 때문에 맨 아래에 보시면 임계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 빈도. 검색을 할 때 모든 빈도가 나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적은 빈도는 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일정한 수량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게 되면 보다 좀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값이 필요한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시도하고 거기에서 각자가 정하는 것이 좋게 되겠죠. 자, 공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보셨던 뭐 단순하게 연결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 이제 이 보옥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와 관계가 가장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래에 보시면 보통 하나의 통계 수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G스코어, T스코어, MI 뭐 쭉 굉장히 많은 그런 공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 통계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내부의 기능을 통해서 이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죠? 각자의 뭐 이 단어와 밀접한 관계인 단어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통계 수치를 가지고 보면 통계
좀 기법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의 차이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2차적인 분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는 하나의 단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를 보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단어 혹은 여러 가지 특정한 범주에 있는 그런 단어들 간의 관계들을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는 내용들은 아시면 알겠지만 인물 간의 공기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좀 그죠? 아까 지금까지는 어떤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도구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먼저 하게 되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기 조합을 보게 되면 이 조합할 때 분석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 놓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둘 간의 관계표가 나와서 관계성 지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보았던 동료라고 있죠. 동료라는 것을 사용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파일들 어떻게 가지고 오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사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파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홈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들을 동료로 묶인 어떤 커다란 범주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창에 하게 되면 분석의 대상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석 대상들을 설정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겠다. 이 화면은 아까 이제 넣어서 나온 결과들 중에 T-스코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T-스코어 상에서 가장 관계가 높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관계가 떨어진 사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공기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퍼스 분석 도구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 도구가 뭐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의 수치 제공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른 이제 분석을 확장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 코퍼스 안에서의 빈도 그리고 공기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코퍼스의 단어 단위가 아니라 단어를 기본적으로 분석 단위로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문서 텍스트 군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코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홍루몽 연구를 할 때 그죠? 앞에 40회와 뒤에 몇 회의 어떤 80회와 뒤에 40회의 뭐 저자인가요? 그런 것들이 판별을 하는 그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텍스트 간의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타깃 코퍼스와가 처음 메뉴죠. 그런데 참조 코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앞에 이미 올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한 코퍼스를 참조 코퍼스를 새로 올리게 되는 거죠. 올리게 되면 앞에는 이제 80회까지의 파일을 올렸는데 뒤에는 80회 이후의 파일을 올려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역시 분석이 똑같은 방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현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특정한 단어가 그죠?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문서에 더 많이 나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굉장히 좀 특정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올 때는 키니스가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은 낮은 건데 빨간색이 된 것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보시면 문장부 이런 것들 4번, 6번 이런 것들은 도저히 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단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 참조 코퍼스에 비해서 이 타깃 코퍼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문서들 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참조 코퍼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도 중요하겠죠. 언어 단어가 되게 좀
차별성이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수치를 보고 뭐 이것들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들 간의 결과 대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의 메뉴를 보게 되는 것이었고, 다음은 이제 도구 메뉴들을 보겠습니다. 도구 메뉴들은 이 굉장히 사전 편지, 토큰목 수정, 불용어 동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 중간에 있는 불용어 동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기능 메뉴에서 계속 선택 메뉴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코퍼스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파악하면서 좀 수정할 것들을 반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코프로 안에서 분석 기반의 사전이 있는데 이 그 사전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단어를 넣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뭐 사전 하나하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 메뉴에서 새롭게 네, 새롭게 분석 하나 독립되는 분석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단어 여기 보시면 별개의 단어로 상훈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데 기존 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분석단이다라고 해서 이걸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아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또 기준점이 되어서 새로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위키에 있는 홍롱 인물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있는데 없던 단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단어들은 사용자가 보면서 이 결과들을 보면서 추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입력을 하지 않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어떤 N그램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N그램 속에서도 마치 하나의 분석 단위인데 하나의 분석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 하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 결과들은 입력을 하는 것이 그대로 끌어오게 되면 새롭게 사전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상훈 아래에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이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제시된 그런 분석 파일들을 그냥 사용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썼던 그러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파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보다 정확한 좀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 코프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의 편집 같은 경우는 아까 새롭게 이 사전을 불러왔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전을 만들었으니 이걸 다시 입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재실행, 분절을 대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셨던 것처럼 그전에는 이러한 상훈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새로운 빈도 리스트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활용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영을 해가지고 보다 정확도가 높은 이제 분석의 결과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아래에 보시면 계속 파일 내보내기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 파일들은 굉장히 좀 간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코퍼스 분석 도구에도 있는 기능들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수정한 내용도 있죠. 보시면 여기에서 단어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기존의 단어를 수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다시 재싱을 하게 되면 위에서 보였던 이러한 단어가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붙어 나오게 되고 다른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코퍼스를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맡겼던 것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 나온 다음 메뉴는 이제 불용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코퍼스 분석을 할 때 목록을 할 때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여기 나온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불용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빈도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토큰들이 있는데 분석을 할 때 때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단어나 공기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을 코퍼스 안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N그램 분석을 통해서 필요가 없는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직접 끌어와 가지고 분석을 제외할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나왔던 상위의 메뉴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임의로 지워버리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보시면은 이 문장부가 많았는데 적용을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원하는 단어들, 분석하려고 한 단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어 안에 뭐 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불용어를 넣어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검색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 불용어 처리가 잘 안 된 것이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되는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물 그 어떤 공기관계, 공기조합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개별적인 인물들이 개별적으로 다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 인물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그 인물들을 그룹핑을 해보자라고 할 때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목의 이름들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해서 가가라고 이렇게 이름 짓겠다라고 하면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만을 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동료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이 토큰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동료를 정했는데 그래서 동료를 적용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동료 아래 하나 아래 수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체크된 보시면 불용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동료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불용어들이 없어지고 동료들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 단어가 앞에는 빈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 가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 보게 되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묶어서 보고자 하면 이것들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성격 그리고 주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안에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서 유용한 기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서 보기인데요. 우리가 코퍼스 분석 연구를 하고 그리고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나온 특정한 단어에서 그 설정된 거리 안의 정보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그 단어 책을 띄워놓고 따로 파일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검색 결과가 이제 키워드 맥락색이 나왔는데 그것을 눌러보게 되면 그것의 파일 전체 내용들 여기에서는 이제 분석이 이제 띄워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러한 단어가 어떠한 전체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의 굉장히 커다란 원문의 형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나 코퍼스 분석에서 분석 결과와 원문 데이터를 뭐 함께 볼 수 있는 경우가 없고 하나만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되게 편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데이터인데요. 메타데이터는 이제 전 단어 빈도의 추세를 파악할 때의 이제 부속 기능이 되겠습니다. 단어 빈도 추세를 할 때의 기본적인 단위는 파일 하나하나 단위겠죠. 그래서 1번 파일부터 뭐 20번 파일, 여기 파일의 명이 되겠지만 이게 횟수죠, 횟수. 몇 회부터 몇 회까지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10개 단위로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도별 빈도 분석을 할 때 연도별로 분석을 하게 되겠지만
연도가 많을 때는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를 끊어서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열회를 묶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를 여기 메타데이터 필드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게 되고 그 아래의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 파일의 이름들을 쭉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 10회합의 하나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서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을 바꾸어 가지고 1에서 10, 11에서 20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새로 만들게 되면 10회 단위의 어떤 파일 묶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1에서 10, 11에서 10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 필드 안에서의 이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고 직접 교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코퍼스 분석을 할 때 문서의 정보나 단어의 정보의 정확성이나 뭐 전문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 빈도를 할 때 아까 보았던 기능 메뉴에서 처음에는 이제 문장 단위로 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10회 합이라고 하는 칸으로 카테고리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고 빈도가 나올 때 그래서 동료를 합치 개별 여기도 이제 병행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굉장히 파일 수가 많았기 때문에 빈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10회 단위를 합치게 되니까 이렇게 좀 간략한 파일이 추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역시 좀 또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추세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본인이 좀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파일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태 파일로 내보내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프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빠르게 지나왔는데 사용을 딱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보고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고, 제가 특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게 코퍼스를 단순하게 기존의 어떤 분절이 된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돌려보는 그러한 식의 파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 분절이 되지 않은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거나 다른 외부 뭐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이나 거기에서 따라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코퍼스를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분석 대상을 하나로 선택하거나 여러 개 선택하거나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바꾸거나 그리고 기본의 사전을 바꾸거나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대응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응용을 할 수 있다. 응용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좀 개방적이죠. 중국에 있는 굉장히 유료로 만들어낸 굉장히 거대한 사이트 중에 유료인데요.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샘플을 줌으로써 하여튼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고 영상 강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 형태들을 계속 모두 봐줄 수가 있겠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들을 본인의 의도에 맞게 좀 구축을 해가지고 일정 여기에 있는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차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굉장히 좀 유용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 앞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이 문장의 어떤 사전의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현대어나 고전어나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면서 분석 결과를 굉장히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개발자분 개인의 결과 발표들을 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 학교, 대학 이제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대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놀듯이 이것을 계속 조작을 하면서 결과를 내고 그것들을 수업 시간 내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실기도 하고 그러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연구들의 그 결과들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겠지만 그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활용 방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든 그래서 코프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로 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쿠프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제가 강의 시작을 할 때 2021년 특강 이후에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특히나 2023년 이후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화두였는데,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도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처음에 2021년에 강의에 다루었던 다큐스카이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다큐스카이 모습이 아니라 다큐스카이를 활용한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매년 12월에 대만에서 열린 DADH에서는 회의 이전에 워크숍을 개최를 하거든요. 워크숍에서는 이제 다큐스카이의 활용법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자리를 갔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2016년에 최초로 이 소프트웨어를 플랫폼을 개발했던 것을 발표한 이후에 매년 지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다큐스카이 워크숍은 뭐 한국에도 몇 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된 워크숍에 그 목록들을 보면 이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카이브를 이제 가지고서 개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솔루션에 생성형 AI 솔루션을 결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워크숍에서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다큐스카이에서 무소부재한 AI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다큐스카이 원래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생성형 AI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연구자들의 장벽을 낮추었고 특히나 노코드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플랫폼 안에서 생성형 AI 기반을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수준의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특강의 목록입니다. 유료 특강이 되겠지만 맨 아래 보시면 다큐스카이 안에 있는 GIS 시스템을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지리 정보를 AI로 처리해서 다큐 GIS에서 구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교육이 되겠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법고 물리대학이라고 하는 불교 가지고 있는 불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불교의 전기 데이터를 이를 기반으로 한 또 분석 방법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맥케이라고 하는 대만에서 활동한 캐나다 선교사의 일기 데이터베이스와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들은 이것들이 이미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큐스카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생성 AI 기능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시각화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자아내는 발표인데 이러한 그 특강의 목록들은 작년에는 요 맨 위에 있는 다큐 GIS 플러스 AI 요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간단하고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 대만대 그리고 법고 물리대가 이제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후치웨이 교수가 핵심적인 좀 연구자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거 아카이브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성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발전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워크숍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온라인에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시고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만사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인데 그것을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뭐 개별적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고민을 제가 들었는데요. 보시면 이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라인 그 사이트를 만드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의 시점과 그 완성했을 때에 공개했을 때 보면 그때 되면 이미 개발했을 때 적용했던 기술들이 좀 낙후해 있어서 굉장히 이것들이 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 기술의 적용이 뭐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좀 커다란 범위를 가지고 굵직굵직한 단위의 진화 단계를 설정하면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확인을 하게 되면 기회를 찾아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플랫폼이죠. 뭐 고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여점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이트가 또 생성형 AI와 결합을 해가지고 갱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그죠? 분절, 한자어 분절하는 텍스트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책임지는 만나 보니까 이미 이제 고전 텍스트에 대한 분절은 기능은 완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본인들이 이제 LLM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만들어진 제목인데 인문학을 돕는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과의 뭐 교수 학생들이 들에게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선진적이고 빠른 생산력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AI 플랫폼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핵심적인 기능과 뭐 FAQ 그리고 도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범주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우리 LLM이 각광받게 된 이유는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멀었던 복잡했던 자연어 분야를 굉장히 사람처럼 처리하게 됐다, 보여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분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형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LLM 기반으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가지고 있는 플레인 텍스트들을 여기 넣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범주도 만들고 표도 만들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PDF 파일도 올려서 이러한 것들을 OCR 기능으로 해서 독립된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에서 그 분석한 대상이 지리 정보나 텍스트도 있겠지만 그 이미지 자료도 있죠. 이미지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지 태깅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뭐 스마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태깅을 정교하게 하고 뭐 딥시멘틱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올려내면 여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미지 태깅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런 왼쪽에 있는 표처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냈던 거죠. 굉장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결합해서 만들었던 것을 LLM의 그 기능을 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쉽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한 책임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LLM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유한 시간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를 보조하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건 데이터 처리고 여기에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뭐 스마트 검색한다 이런 기능도 있고 자연어 채팅을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한데 보시면 DADH에서 나온 워크숍에서도 다큐멘터리 워크숍에서도 노코드라는 말이 있었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고도 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시각화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인문학자들이 이제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되 이런 프로그래밍의 장벽을 가지고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를 가지고 허물어서 접근을 쉽게 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최신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내용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국어 코퍼스 분석도 코프로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관련된 최신 정보도 공유를 했습니다. 부디 관련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많은 소통을 통해서 또 지혜를 나눈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긴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송인재 선생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송인재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코퍼스 분석 도구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아주 배울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네, 특강 진행해 주신 송인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특강은 12월 5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특강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은 단국대에 계시는 최지연 선생님으로 최지연 선생님은 대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대만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을 알려주실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 특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